첫 번째, 운동 치료입니다. 운동. 그냥 일반 운동이 아니라 치료적인 운동을 얘기하는 거겠죠. 운동 치료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병을 이겨내게끔 하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런 경우를 힐링 파워라고 합니다. 힐링 파워. 힐링 파워를 높여주는 거.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의료진, 물리치료사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본인께서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어쨌든 개개별로 힐링 파워를 높여서 병을 이겨낼 수 있게 해 주는 게 운동 치료입니다. 우리는 운동도 알고 치료도 알아요. 그냥 몸을 움직거리는 게 운동이고 그거를 치료에 응용하는 것이 운동 치료, 테라피틱 exercise 또는 exercise therapy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손상 또는 질병 때문에 근육, 신경, 관절 등 정상적인 기능을 보이지 않을 때 그거를 회복시키고 증진시켜서 좀 더 좋아지게 만드는 운동이 치료적인 운동이 바로 운동 치료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이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라, 열심히 운동하라. 요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런 말들은 초등학생들도 하지요. 운동 치료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접근이 돼야 됩니다. 그냥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어떤 운동을 몇 번, 몇 회, 몇 세트, 하루에 몇 번, 몇 주, 뭐 이렇게 정확하게 처방이 되어져야지 그게 운동 치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육하시는 분들도 운동 처방을 많이 하는데 주로 어떤 손상이나 질병을 치료한다기보다는 일반적인 건강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고혈압에 좋은 운동, 뭐 당뇨에 좋은 운동 이런 식의 포괄적인 운동 처방을 하는 거고요. 물리치료사가 하는 운동 처방은 굉장히 특정적이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평가를 해 보니까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전반적으로 골반이 틀어져서 아픈 것 같다. 이게 딱 그 질병의 원인, 증상의 원인이 분명히 판별이 되면 그 근육에 대한 거를 다룰 수 있는 운동 치료를 직접 처방해 주는 게 좋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특정적이고 효과도 빠릅니다. 평가만 잘 되면 처방하는 거는 굉장히 수월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목적은 예방이죠, 예방. 예방 그리고 치료. 안 좋은 거를 치료하고 안 좋아지기 전에 미리 예방해 주는 거가 운동 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근력이라든가 지구력. 지구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신 지구력이 있고 전신 지구력은 심폐지구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근육 지구력이 있습니다. 근육 지구력은 근육을 계속 써서 피로하지 않게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근육 지구력이라고 하고 전신 지구력은 심장 또는 호흡의 능력, 유산소 능력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유연성은 관절을 부드럽게 쓰는 방법이죠. 그런 성질을 유연성이라고 하고 협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근육, 여러 다양한 관절들이 협조적으로 조화롭게 작동이 되는 거를 이 협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균형. 그래서 결국은 협응이든 균형이든 모든 것들이 근육과 관절, 뼈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근육 훈련을 통해서 움직임을 다시 가르쳐 주는 거. 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더 배우다 보면 어 걸어가는 사람들만 봐도 '저분은 어디가 안 좋아서 저렇게 걷는구나. 저렇게 걸으면 나중에 이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 이게 그냥 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잘못된 거죠. 움직임이 잘못되면 분명히 다른 문제가 올 수 있을 거라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움직임을 재교육시키고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 이게 운동 치료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능적인 움직임을 좋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 치료에는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딱 꼽아서 말을 하면 능동 보조 운동이 있습니다. 액티브, 어시스티브. 액티브는 직접 한다는 뜻이고 어시스티브는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혼자서 할 수 있는데 힘이 조금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물리치료사가 도와서 하는 겁니다. 자, 능동 보조 운동. 100% 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하지만 직접 움직이는 게 약간은 부족한 것 같다. 이때 좀 도와주는 게 능동 보조 운동이다. 액티브 어시스티브 엑서사이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운동 조절이나 운동 수행 능력이 약간은 충분하지가 않아. 불충분해요. 그때 어떤 장비를 통해서 보조를 받거나 아니면 물리치료사가 도와줘서 해주는 거. 자, 그런데 운동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힘이 좀 불충분하고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데 점진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면 조금씩 근력이 높아지지요. 그러면 근력이 높아짐에 따라서 보조를 조금씩 줄여야 됩니다. 왜? 궁극적인 목적은 직접 본인께서 직접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도와줘서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근력이 조금씩 좋아진 만큼 도와주는 거, 보조를 조금씩 줄여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 환자분들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쪽으로 움직이거나 힘이 또는 근지구력이, 협응이 모자라서 제대로 된 조절이 안 나올 때 처음에는 치료사가 많이 도와줘서 운동을 하고요. 그 이후에 조금씩 나아지면 나아질수록 보조를 줄여서 직접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능동 보조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움직일 때 이렇게 쭉 움직이는데 안 되는 부분을 살짝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되는 부분은 직접 혼자서 할 수 있게. 자, 이게 팔이건 다리건 모든 부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능동 운동입니다. 능동 운동은 본인께서 직접 환자분 스스로 직접 움직이는 거를 능동 운동입니다. 도움이 필요 없는 거지요.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경우, 다시 말해서 자기 팔다리 무게를 이길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걷거나 팔 움직이거나 다리 걷거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력이 되게 페어라고 하는 거는 0점, 1점, 2점, 3점, 4점, 5점. 5점이 정상이고요. 0점은 제로입니다. 힘을 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1점은 힘을 주긴 주지만 팔다리를 못 움직이고 힘만 찔끔찔끔 들어가는 게 보이거나 만져지는 상태. 조금만 늦게 안 되는 거. 이 두 번째 등급은 팔다리 움직일 수 있는데 중력, 체중을 못 이기는 거예요. 팔다리 무게를 못 이기는 겁니다. 움직일 수 있지만 3점이 무게를 이길 수 있는 거. 여기서 페어에 해당되는 게 3점입니다. 4점은 저항을 주어도 이겨낼 수 있는 상태를 우리는 4점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내 팔다리 근육들이 몸의 근육들이 무게를 이기고 적어도 팔을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러면 아래팔 무게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근력을 갖고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능동 운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불필요한 동작이라든가 대상작용. 자, 움직일 수는 있는데 힘이 아주 100% 완전치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팔만 딱 해서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다른 쪽 어깨로 움직이거나 몸통을 막 같이 용을 써가면서 같이 움직여지는 거, 그런 경우를 대상작용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운동치료는
좋아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운동을 잘못하거나 과하게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을 안 좋아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이렇게 불필요한 동작이라든가 대상작용이 일어나면 오히려 운동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게 유지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릴 때 이렇게 끝까지 들어 올리는데 대상작용으로 어깨를 딱 치켜 올리면서 몸을 이렇게 휘면서 들어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팔을 들어 올리는 힘이 조금은 100% 완벽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동작만 딱 나올 수 있게 불필요한 동작을 억제해 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저항 운동입니다. 저항 운동은 치료사가 물리치료사가 움직이기 좀 더 힘들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근력 상태가 좋은 거지요. 이미 액티브 운동, 능동적으로 다 충분히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능동 운동만 해서는 근력이 더 나아지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좀 더 어렵게 운동을 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항을 두는 거죠. 뭐 아령 들고 한다거나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저항 주거나 기구를 사용하거나 아령 들거나 치료사가 직접 주거나 해서 이런 경우는 근력이 상당히 좋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뭐 능동 보조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쯤에서는 근력을 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게 근육 재구역, 저항 운동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등척성 수축이라고 합니다. 등척성 수축은 대개 우리는 근육에 힘을 주면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다. 근육이 딱 당겨오는 거기 때문에 짧아진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근육에 힘을 주고 있지만 짧아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아령을 들고 딱 가만히만 있으면 아령 무게를 계속 잡아주기 위해서 근육은 힘을 주고 있지만 짧아지지 않고 관절을 고정시킬 수가 있죠. 그런 경우를 등척성 운동이라고 합니다. 저항을 줘서 최대로 저항을 줘서 버티는 거죠. 움직이지 않고 버티는 거. 팔을 옆으로 딱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물리치료사가 이렇게 저항을 아래로 내리는 저항을 줍니다. 환자분께서는 팔이 이렇게 안 떨어지게 버티는 거죠. 그러면 팔을 들어 올리는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는 레지스티브 엑서사이즈, 저항 운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동운동. 수동운동은 패시브 운동입니다. 물리치료사가 해주는 겁니다. 또는 기계를 걸어놓고 장비를 통해서 해주는 게 수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근력이 있더라도 아니면 근력이 아주 약해요. 그래서 도저히 본인께서 직접 움직이지 못해. 또는 근력이 있다고 쳐도 코마 상태에 있는 것처럼 정신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굳이 물리치료사가 운동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를 수동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코마 상태에 있다가 분명히 깨어나는 시기가 있는데 이게 운동을 시켜주지 않으면 관절 자체가 많이 굳어버리고 근육의 상태가 좋게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마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코마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항상 근육에 대한 수동 운동을 반드시 시켜줘야 됩니다. 관절이 굳지 않게 또 근육이 잘 깨어날 수 있게 계속 감각 자극을 주는 거지요. 그래서 몸을 이완한 상태로 하는 수동 운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 또 스트레칭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고 있는 도수 치료, 도수 교정, 물리치료사가 빠른 속도로 해서 관절 어긋남을 맞춰주는 거. 환자는 가만히 있는 거고요. 치료사가 빠르게 수동 운동을 해주는 겁니다. 패시브 엑서사이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완 수동 운동은 그냥 치료사가 요렇게 무릎을 구부렸다가 폈다가 발을 벌렸다가 오므렸다가 손목, 손가락을 전부 다 이렇게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을 시켜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 한두 시간이라도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관절이 굉장히 뻣뻣해진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항상 우리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절이 뻣뻣해지지 않고 굳지 않고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관절 운동을 이완된 상태로 시켜주는 거를 우리는 패시브 운동이라고 하고요.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해줄 수도 있고 로봇 시스템 같은 도구를 이용해서 패시브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아프지 않게. 자, 우리는 그런 얘기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치료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텐데 다 거짓말입니다. 아프지 말라고 치료하는데 아프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아프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만 시행하는 거를 우리는 이완 수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관절이 굳어 있거나 근육이 짧아져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운동을 우리는 수동 운동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관절이 우리 몸에서는 우리 모든 관절은 정상 범위가 있습니다. 이만큼은 움직여야지만 정상이야 보는 범위가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스트레칭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보면 정상적인 움직임 범위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팔다리 움직일 때 굉장히 불편하고 기능적인 것도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특별하게 근육이 짧아지거나 단축은 짧아진 거고요. 관절이 굳어 있거나 해서 이게 잘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관절 움직임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신장 운동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특별하게 짧아지기가 쉬운 근육이 있고 늘어나기가 쉬운 근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책으로 다 정리가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은 항상 균형 잡게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한쪽 근육이 짧아지면 그 반대쪽 근육은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짧아진 근육은 스트레칭, 신장 운동을 해야 되는 거고요. 늘어나고 길어진 근육들은 근력 강화 운동을 하게 되면 다시 짧아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몸에서 짧아지기 쉬운 근육, 여러분들이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렇게 앉아 있죠. 이렇게. 그러면 접히는 부분, 뒤쪽, 무릎 뒤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엉덩관절 앞쪽에 있는 근육, 그리고 아킬레스건 등등은 되게 짧아지기 쉬운 근육들이고요. 그 반대편 근육들은 늘어나서 약해지기 쉬운 근육이라 보면 됩니다. 이미 짧아지기 쉬운 근육, 약해지기 쉬운 근육들이 온몸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신장 운동의 주의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과하게 아프면 안 됩니다. 자, 햄스트링이 짧은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햄스트링 잘못하면 되게 많은데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할 때 쭉 무릎을 쭉 굳게 펴고 이렇게 올려주는 게 스트레칭 방법인데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강도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스트레칭 하는 게 좋겠냐? 이거를 보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약간 늘어나는 느낌, 약간 당긴다, 조금 더 당긴다. 그런 느낌으로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자, 계속 더 올리면 다리가 찢어진 것 같은 느낌이 나겠죠. 아프고. 네, 그런 느낌 말고 약간 당겨진다, 약간 더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이 있을 때 멈추고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게 신장운동 기법이고요. 자, 신장운동에 대한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고정돼야 될 관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햄스트링 스트레칭을 위해서는 무릎 관절을 펴지 않으면 무릎 관절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절대로 스트레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관계 잘 따져가면서 스트레칭 운동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레칭 모든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분의 상태를 더 망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서 해야 되고요. 항상 평가를 잘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거 기능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항상 스트레칭을 해야 됩니다. 자, 도수 교정 운동. 이거는 물리치료사가 빠르게 관절이 어긋나 있는 부분을 힘을 압박을 줘서 빠르게 교정하는 거를 우리는 도수 교정 또는 엑서사이즈란 말보다는 매니퓰레이션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가 일자로 딱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어긋났어요. 그러면 얘를 탁 쳐줘서 이 배열이 딱 맞아지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세게 치게 되면 관절이 이렇게 늘어나거나 움직일 수 있는 허용되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관절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기와 속도, 강도와 속도를 가지고 강하고 빠른 힘을 적용해서 이 관절의 배열, 뼈의 배열을 맞춰주는 거를 도수교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도수교정은 다른 운동보다는 조금은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강하고 빠른 힘을 적용해서 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숙달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물리치료사가 하게 되면 오히려 관절 자체를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도수 교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따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력도 많아야 되고 이런 데 식견도 높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거 매니퓰레이션, 도수 교정에 대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허리 쪽, 척추뼈 쪽에 대한 거를 교정하고 있는 그림인데요. 이런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거, 뭐 신체 배열을, 뼈 골격과 간의 배열을 이렇게 맞추는 거기 때문에 그럼 뼈에 대한, 골격에 대한, 근육에 대한, 관절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은 기술적인 게 많이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반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반사라고 하는 거는 리플렉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의적으로 움직여야지 하고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자극이 들어오면 자극에 맞춰서 그냥 나오는 움직임을 우리는 반사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극이 필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있으면 주치의가 무릎 아래를 톡 치게 되면 발이 까딱하고 움직이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반사입니다. 반사. 톡 치는 자국이 들어오면 무릎을 까딱하는 반응이라는 거 반사 운동. 이게 종종 중요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기 때는 굉장히 많은 반사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태어나자마자 팔다리를 아주 열심히 잘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신경계가 그거를 팔다리 몸통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발달되어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는 갓난 아기들은 자기 의지대로 팔을 뻗고 고개 돌리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단지 그때는 반사작용을 통해서 움직임이 많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고개를 돌리면 한쪽 팔을 쭉 뻗고 반대편 팔을 구부리는 것도 있고요. 구부러져 있는 발바닥을 딱 자극하면 이제 반사위에서 발이 쫙 펴지는 그런 움직임. 자, 반사 활동은 의지랑 관계없이 자극이 들어오면 딱 이렇게 튀어나오는 동작들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은 반사가 없으면 움직임이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신경계가 성숙이 되고 근육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런 반사적인 움직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실은 이제 그런 반사들은 기능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기들이 뒤집기를 하고 일어나 앉고 서고 걷는 거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할 때 기능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반사는 그런 동작들을 하기 전에 이미 다 없어집니다. 자, 이제 초기에 원시적인 패턴의 움직임을 반사 활동을 통해서 일으킨다. 그래서 이제 소아 쪽 아기들을 치료할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반사가 언제 나오고 언제 없어지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계가 성숙이 되면서 반사활동을 꾹꾹 눌러서 봉인시키거든요. 통합을 시켜서 없애버리고 보다 기능적인 쪽으로 개발을 시킵니다. 네, 어쨌든 반사작용은 제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동작들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다. 대신에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 감각 자극을 통해서 반사활동이 일어나고 자세가 유지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없게 되면 나중에 이후에 여러 가지를 또 통합하고 만들어내는 게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기들한테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실은 소아 쪽을 치료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이런 반사활동을 일부 이용해서 물리치료에 이용하기도 합니다. 아기를 갖다가 갑자기 몸을 확 굽혀주면 팔을 쭉 뻗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 보면 팔을 앞으로 쭉 뻗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리플렉스, 반사작용이거든요. 대신에 기능적으로 좋은 반사기 때문에 오래도록 남아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은 심폐지구력에 관련된 것들인데, 심폐지구력, 심호흡지구력에서 심장기능, 호흡기능. 자, 심장과 호흡은 우리 몸통에 있지요. 그래서 갈비뼈를 통해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부 장기이기 때문에 갈비뼈를 통해 보호를 받게 되는데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심폐지구력에 대한 것들을 증진시키는 겁니다. 팔다리로 뻗치는 힘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심장과 호흡계는 일종의 서포트 해주는 지탱기관이거든요. 지지해주는 기관인데 그래서 팔다리 움직임을 잘 지탱해 받기 위해서는 심폐지구력, 유산소 능력이 굉장히 좋아야 합니다. 자, 심장도 또한 근육이에요. 근육. 심장도 근육입니다. 그래서 계속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근육인데 심장 근육이 일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는 심폐지구력이라고 합니다. 심장 기능과 호흡 기능은 항상 같이 가거든요. 심장 기능이 좋아야지만 호흡 기능도 좋은 거고요. 반대로 호흡 기능이 좋아야지만 심장 기능도 좋은 겁니다. 온몸으로 혈액을 많이 보내서 이거를 산소를 잘 쓰고 이산화탄소를 잘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겠지요. 그래서 전신 지구력과 관련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오랫동안 거동해 본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잠깐 하거나 아니면 그마저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워 있거나 그런 경우가 되게 많지요. 그러면 심폐지구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밖에를 못 나가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숨이 막 차고 헐떡거리고 힘든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집에 있을 수밖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구력 관련된 게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물리치료사들이 지구력, 심폐지구력에 대한 거를 중요하게 막 치료에 접근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지 기능적인 거를 중요하게 보고 또는 근력, 근지구력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사실은 심폐지구력이 좋아지면 보행 기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다면 유산소 운동, 심폐지구력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낮은 강도로 오랫동안 하면 됩니다. 수영도 설렁설렁 물에서 걷기만 해도 심폐지구력 운동이 되고요. 그냥 뭐 수영해도 되고 그냥 물에서 노는 거 자체가 심폐지구력 운동이 되고 그리고 본인께서 걷는 거를 좋아해요. 그러면 걸으라고 하세요. 걷는 거 낮은 강도로 해서 오랫동안 그리고 달리기, 조깅 같은 거, 뭐 자전거 타기 다 심폐지구력 운동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능 훈련이 있어요. 기능 훈련. 자, 여러분들이 주로 치료하게 되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많은 환자분들이 마비 환자분들이 있을 겁니다. 뇌가 다치거나 아니면 말초신경이 마비되면서 중추신경이나 말초신경이 마비되면서 근육을 잘 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근육을 잘 쓰지 못하게 되면 움직임, 활동, 기능이 잘 나오지가 않게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물리치료사의 역할은 뭐 마비된 쪽을 살려서 뭐 기능을 좋게 만든다. 그런 경우도 도움되겠지만 마비를 살릴 수가 없으면 현재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까를 적응시키는 기능 훈련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 팔다리 한쪽씩 못 써요. 그러면 뭐 밥을 먹지도 못하고 밖에를 못 나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잘 보완하고 기능을 좀 더 좋게 만들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해서 환자분한테 그 훈련을 시켜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중추신경계 환자분들은 일단은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되면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데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환자분들은 회복되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신경계 자체가 회복되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신체 장애를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조금은 더 좋아지게 만드는 거, 조금 뭐 더 잘 정하게 만드는 거를 우리는 움직임 재교육 또는 기능적 훈련, 펑셔널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당히 많은 물리치료사가 이런 거에 관여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